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차명 계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거나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수요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 경제수사대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남에게 통장 빌려주는 것, 또 빌리는 것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조 원대에 달하는 금액이었고요. 이 금액들 모두 실명 전환하고 세금도 정당하게 내겠다, 돈도 공적으로 사용하겠다 밝혔는데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 밝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돈은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굴려서 수익을 만드는 게 현명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저금리 때 특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받겠다고 변액연금 가입했는데요. 오히려 원금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따져봅니다. 생생장바구니 가을 맞이하는 농수산식품 물가 정보, 또 여행 정보들 함께 전해드립니다.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차명계좌, 여러분들 이게 뭘까 하는 생각 드실 텐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계속 이게 논란이 됩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 차명계좌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문과 경영 쇄신안이 나왔었죠. 이때 차명계좌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 납부하겠다, 돈도 또 공익적으로 쓰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 보도가 나가고 있고 오늘 한 일간지도 크게 다뤘습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요즘 정무위 이슈가 많으신데요. 이 굵직한 거 하나 때문에 지금 대서특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특징이 없네요. 오전에 국정감사,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했고요. 네.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또 했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아, 네. 자, 이게 지금 좀 애매한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알려면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었고 삼성이 여러 가지 쇄신안과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종적으로 그 당시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조준웅 특검이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 4조 5천억 규모의 차명계좌가 있다. 네. 이건희 회장의 돈이다. 이제 이게 확인이 됐어요. 네. 이에 대해서 삼성에서 발표한 내용은 첫 번째로 실제 소유주인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누락된 세금을 다 납부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는 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회공헌에 쓰이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실명 전환도 하지 않았고요. 세금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사회공헌도 더더욱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당시 특검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면죄부 논란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그랬죠.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실명 전환 여부, 일단 의원님 이 얘기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 계좌라 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계좌에 자기 돈을 넣어서 갖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네. 지금 비실명 계좌랑도 좀 혼동되고 있고 개념상으로 복잡하게 설명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차명 계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왜 실시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이른바 검은 돈, 지하경제 이런 거 없이 공정과세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장을 파고 이 사람 이름으로 그 은행 계좌를 열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비실명 계좌죠. 네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령 박용진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제 이름으로 계좌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차명 계좌라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경우는 존재하는 사람, 자기 명의로 팠으니까 네. 도장도 파고 통장도 열었으니까 이것이 실명 계좌냐 비실명 계좌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논란은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2008년도에 발행한 종합 편람,
네. 금융실명제 관련 종합편람 이거는 각 금융기관들 은행들에게 어떻게 업무를 하라라고 하는 지침이거든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거를 안 지키게 되면 그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징계를 먹고 과징금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에 준하는 이런 조치인데 거기에 보면 그 실명으로 계좌를 열었더라도 네. 그 돈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 네네. 실명 전환을 하고 과징금 물고 그다음에 세금도 물어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가 잘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금융위원회는 유독 이건희 회장의 2008년도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에 대해서만 이름이 사실 원래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네. 이거는 비실명이 아니라 실명입니다. 이러면서 실명 전환 의무도 없고 세금도 안 내셔도 되고 이렇게 안내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이게 지금 국민들이 좀 어디서 내가 지금 이걸 분노해야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명이다라는 논리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건희 회장의 돈으로 전환돼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다 쏙 찾아갔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임원 이름일 수도 있을 테고요. 지인 이름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 계좌들이 다 돈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만일에 금융위원회가 해석 기준대로 한다고 그러면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차명거래 활성화 법안인 거예요. 아, 네. 모든 국민들이 한 10개 정도는 차명 계좌를 가지고서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인데 삼성은 어쨌든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줬으니까 네네. 이건희 회장 486명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묶여져 있었던 이건희 회장의 돈 이거는 다 이건희 회장 앞으로 다 돌려놨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4%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삼성생명의 주식이 20%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도와준 꼴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를 지배함으로써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혜를 오히려 특검 결과 받아버린 거죠. 예, 자,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특검까지 열어서는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인데, 왜냐하면 네. 삼성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식을 회장 앞으로 실명 전환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짓말인 거죠. 네. 법적으로 실명 전환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차명 계좌를 실명 전환하게 되면 그 계좌에 대해서 50%의 과징금과 네. 90%의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중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돈을 고스란히 찾아간 거니까요. 이거는 네.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자, 세금을 안 내고 지금 찾아갈 건 다 찾아갔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 삼성이 그 당시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준비한 내용을 보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뭐 여러 가지 정확히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의도와 배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당시 어쨌든 이 처벌이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고 이러니까 일단은 몸을 낮춘 거죠. 네. 일단은 몸을 낮춰서 실명 전환하고 세금 내고 사회공헌 하겠다고 하는 걸로 피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에서는 이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인 꼴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도와줬느냐가 핵심인 거죠. 네.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 전환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네. 근거로 97년도에 판결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판례를 가지고서 이거는 세금 안 내셔도 되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네네. 그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그냥 보충 의견이에요. 예. 보충 의견은 그 법적인 효력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보충 의견을 지금 근거로 이 2008년에 이런 내용을 정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나 보충 의견이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듣기에 참 국민들 듣기 황당하실 거는 뭐냐면 그거는 97년도 판결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98년도 판결엔 차명거래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열어놓은 차명거래와 관련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는 게 잘했냐 못했냐를 판결한 게 나오거든요. 네. 정확하게 금융기관 은행의 이런 조치가 맞다. 세금도 걷고 과징금도 걷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는데 그거는 모르는 척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안내서에 따라서도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물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예, 이건 뭐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런 판단, 금융위의 판단과 근거에 굉장히 갸웃하고 있고요. 그거에서도 어떤 얘기인지 반론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차명으로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남동 집수리 차명 계좌에 돈들이 쓰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들 다 어떻게 쓰인다라고는 파악이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파악된 바가 없고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으로 거의 한 2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그리 갔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네. 그리고 현금이라든지 채권 형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본인이 수중으로 가져갔을 텐데 사실은 이 한남동 주택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동영상 관련해서 나온 그 차명 계좌에서 나온 돈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자금인지 아예 확인이 안 되고 있군요. 네. 별도 경찰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삼성 문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들어가면 안 나와요. 네. 자, 국민들이 이 부분들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도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중이시고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애쓰시면서 질문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앞서 질문에도 나왔나요? 또 오후에도 좀 이런 얘기 추가로 입장 들으실 생각이신가요? 예, 저는 오전에 딱 5분 동안 질의를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해야 됐는데요. 네네. 금융위원회 지금 입장은 뭐냐면, 업무 편람 낸 거는 그거 별거 아니다. 네. 이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침으로 행정 지침을 내려놓고도 그거 별거 아니다. 네. 이런 거고요. 또 여러 판례와 해석이 있어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유일한 유권 해석 기관이 금융위원회예요. 네. 근데 그 금융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사실상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그 기능과 권능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보는 거고요. 네네. 당장의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덮으려고 그냥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왜 지금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이걸 덮으려고 그러고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네. 금융위원회가 자기들 내부에서 잘못했던 일은 국정원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스스로 반성하고 공개하고 하듯이 말이죠. 네네. 저는 금융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그야말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시장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국민들이 믿어야지. 네. 지금도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차명계좌 관련해서 이렇게 보르세로 일관하고 자기 책임을 부인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정해진 법을 지켜달라라는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입니다. 결국은 법을 지켜서 지금 내지 않은 세금들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다시 되돌려서 징수하거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행히도요. 우리 관련법에 따르면 5억 이상의 과세가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효가 10년입니다. 네. 이게 2008년도에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또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다시 과징금과, 미납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박용진이 주장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경제정의 그리고 공정과 이것만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금융위원회가 더 이상 이거를 숨기려 하거나 은폐하려거나 변명하려거나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또 오후에 추가로 지금 미리 공개는 아닙니다만 준비하고 계신 질문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있고요. 지금 금융위원회가 대부분의 자기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 부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거 질타하고 네. 그리고 지금 아마 50%의 과징금과 90%의 이자 수익이라고 그러면 거의 2조에서 3조 정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2조 3조의 국고 환수를 통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이제 금융위원회를 잘 설득도 하고 질타도 하고 이렇게 하겠고요. 금융위원회가 오전에 내놨던 모르쇠 작전을 하나하나 깨기 위한 논리적 근거 구성해서 오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국민들과 함께 오후 국감 또 활약과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사연 보내주시고요. 인터뷰 중간에 드는 생각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차명계좌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등장했지만 현행법상 애매한 게 아니라 원래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차명계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계좌를 말합니다. 기업의 비자금, 지하세계의 검은 돈, 또 사채업자의 돈 등 떳떳하지 못한 돈들이 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알선하기도 했는데요.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차명계좌도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현재도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도면계좌, 가명계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 이름을 몰래 빌려서 만들기도 합니다. 또 계좌를 사고 파는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처벌되고요. 금융거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으로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명거래가 버젓이 또 대한민국 또 세계를 앞서 나가고 있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졌고, 금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앞서 인터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차명계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8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대출 증가세 좀 주춤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파리 대책 자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였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나온 9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사실 이 증가폭만 놓고 보면 지난 8월에 8조 7천억 원 늘었으니까 그보다는 좀 줄어든 거고요. 작년 같은 달에는 10조 2천억 원 늘었었거든요. 그거랑 네. 비교해보면 많이 줄긴 했죠. 올 들어서 이제 지난달까지 월 평균 증가액 7조 2천억 원을 밑돈 것이기도 하고, 지난 3월 5조 5천억 원 증가한 이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렇게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영향이 컸는데요. 기타 대출 증가 규모가 1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전달 증가폭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앞두고 이제 상여금 주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했던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보면 잔액이 3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네. 이게 전달 증가폭이 3조 1천억 원이었으니까 이거보다 커진 거고요. 이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같은 달 2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미리 좀 받아놓자 이런 선수가 좀 있었고요. 또 기존에 이미 승인이 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단위로 꾸준히 나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집행이 되면서 이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 보통 가계대출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대책 발표할 예정이라서 아마도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좀 안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추가 대책 이후까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영업자 대출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자료 보니까 9월 말 기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282조 2천억 원이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3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게 2015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바로 전달인 8월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5천억 원 더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뜨거우니까 부동산업을 하는 이들에 대한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이 대출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증시 요즘 되게 관심사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조금 시원찮았는데 실제로 그때를 봤더니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고요?
네,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1조 1,020억 원어치 순매도했는데요. 그래도 8월에 2조 4천억 원 이상 순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9월에도 꽤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제 올 들어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가 지난 7월 말부터 조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이제 주식을 팔면서 2달 동안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뭐 미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순매수했는데 싱가포르, 영국, 케이맨 제도 뭐 이런 곳들에서 좀 순매수를 크게 했습니다. 이 케이맨 제도가 조세회피 지역이라서 해외 글로벌 펀드들이 좀 많이 등록을 해놓은 곳이거든요. 네네. 뭐 한국을 비롯한 이제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팔았는데 추석 이후 대체로 또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연휴 끝나고 나서 한 1조 7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오늘은 조금 뭐 소폭 매도이긴 한데요.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덕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고공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뭐 2,480선 훌쩍 넘으면서 또 장중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예, 지금도 2480.0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로봇 모델 같은 신기술 제품, 신제품 이런 것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음성 서비스까지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클로버 같은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네이버를 뭐 포털 서비스 업체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개발자 회의 데뷔 2017이라는 행사를 열고 자체 개발한 로봇 모델과 뭐 어린이용 웨어러블 기기, 뭐 그러니까 착용할 수 있는 IT 기기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미 네이버가 작년에 로봇 연구 개발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정보를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공간 안내라든가 뭐 운송 이런 것까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로봇 기술로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네. 네이버가 이날 공개한 이제 어라운드라는 로봇을 보니까 실내 자율주행 로봇의 대중화를 여는 모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 자율주행 로봇은 좀 비싸서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이 모델은 뭐 부품 단가를 조금 낮춰서 상용 가능성을 좀 높였습니다. 지금 부산의 중고 서점인 예스24 매장에 도입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어린이 키 높이 정도 이제 로봇인데 이 로봇이 서점 실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고객이 본 책을 서가에 정리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실내 지도를 제작하는 로봇이라든가 뭐 전동 카트인 에어카트, 또 사륜 밸런싱 전동 스케이트보드라든가 뭐 로봇팔, 뭐 동물형 치타 로봇, 점핑 로봇, 뭐 계단을 올라가는 바퀴 로봇, 자율주행형 TT봇, 뭐 이런 것들을 오늘 한꺼번에 선보이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뭐 종합적으로 하는 이제 종합 기업으로 탈바꿈한 상태거든요. 네. 네이버도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뭐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운전자 없이 굴러가는 차 만드는 구글, 네이버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월급쟁이들 소득보다 세금이 더 느는 속도가 빨랐다 이런 보도. 오늘 뭐 국감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도 화제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보니까요. 2015년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3,260만 원이었습니다. 이 2008년과 비교해보면 28.9% 오른 건데요. 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 그러니까 세금은 같은 기간 1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60% 늘어난 건데요. 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총급여 상승률의 2배가 넘어간 겁니다. 자영업자를 보면 조금 다른데요. 네네. 평균 종합소득 금액은 2,960만 원으로 24.9% 늘었는데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430만 원으로 30.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세금의 절대 규모만 보면 근로소득자들의 평균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보다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긴 하는데 네.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이 고스란히 이제 전달이 되고 통장이 들어오기도 전에 원천 징수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제 세금을 얼마큼 본인이 벌었는지를 이제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뭐 소득을 좀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 아무래도 조세 형평성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유리지갑 얘기 이제 좀 그만 들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대책이 필요하네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계대출 될 수 있을 텐데요. 뭐 전반적으로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늘었잖아요. 뭐 선수요나 집단대출 같은 요인이 있어서
은행권에서는 이제 10월이나 돼야 파리 부동산 대책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가계부채 관리 대책까지 나오면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도 중요하긴 한데 이 중에서 이제 정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곤란을 겪지 않게 정책적인 배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요즘 국정감사 시기여서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이슈들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변액연금도 지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투자형 연금인데요. 수익률과 전망을 믿고 가입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니 고객들만 손해를 본 상황이 또 나타나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은 고객만 부담하고 사업비 같은 것들은 꼬박꼬박 챙겨간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도 좀 태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플러스를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마이너스로 되돌아오는 노후 대책, 변액연금,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혜입니다. 예, 워낙 이 금융상품 중에서 변액연금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액연금 뭔가요? 예,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펀드에 투자해서 투자 실적을 연금 재원에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줄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7 내지 15%가량이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로 공제하고 투자돼가지고 당시 또 수익률보다는 상당히 좋지 않아가지고 네네. 수익률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상품입니다. 예, 100만 원을 내가 변액연금에 투자하겠다, 넌 맡겼는데 알고 보면 한 7만 원에서 15만 원은 먼저 사업비로 떼놓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주고 손실이 나면 고객이 또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 이게 지금 국감에서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예. 생보사 변액연금을 해지하면 평균 한 9년 정도로 봐도 원금을 대부분 손해봤더라. 이게 9년 정도면 사실 원금 손해본다 저도 낯선 이야기인데 어떤 실상입니까? 지금 그 변액연금보험은 약 85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네네. 전체 자산이 한 90조 정도 됩니다. 연간 수입보험료가 3조 원 정도 소비자들이 내고 있는데요. 이 중 절반가량이 변액연금입니다. 네. 최이배 의원실에서 지금 9년 동안 납입해도 가입자의 80% 이상이 원금도 못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이배 의원실에서는 25개 변액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 해지했을 때 원금이 2,1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네. 제가 인터뷰 전에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자료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네. 2001년부터 판매 중인 변액연금 219개 상품의 납입보험료 대비 누적 수익률이 평균 2.24%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더 지나도 2.24%가 평균이고요. 연 네. 환산 수익률은 1년간 환산 수익률이 마이너스 0.48%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도 원금이 나오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 수두룩했습니다. 이야, 이거 사업비만 떼이고 정말 좀 저희가 좀 찬찬히 들어가면서 문제점들을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가만히 돈을 갖고 있거나 요즘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넣어두느니 돈을 좀 굴려서 수익을 내라. 이게 변액연금 가입의 동기인데 예. 실제로 굴려서는 손실이 난 셈이거나 혹은 수익이 안 낸 상황인데 보험사들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험사들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낸다고 판매한 것인데 투자 실적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험사는 사실 수익이 많이 나던 손실이 나던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네. 보험사는 말씀하신 대로 부과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100% 그대로 다 받으면서 투자 실적에 따른 책임은 전혀 지는 그런 구조의 상품입니다. 예. 자, 일반 증시, 증권 투자도 참, 이런 경우라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연금 형식의, 물론 여러 가지 투자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자, 이게 좀 앞서도 한번 직접 생보사 공시 내용을 보셨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실효 수익률로 보면은
예. 대부분의 변액연금 사실상 이거 원금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안 좋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가입 권유할 때는 공시 수익률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거든요. 예, 3% 맞습니다. 나옵니다. 이러고 가입하십시오라고 예, 하는데 예, 이게 예. 실효 수익률이 다르다. 좀 내용이 어려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2012년도에 이것을 발표해가지고 상당히 그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변액연금 투자 수익률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험사는 이 투자 수익률을 소비자가 낸 돈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펀드에 투입되는 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들은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낸 돈 대비, 그러니까 100원을 내면 100원 대비 수익률을, 이것을 실효 수익률이라고 명명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네네. 2012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에도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발표를 해가지고 한바탕 해약 사태가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네네. 아직도 제대로 납입보험료 대비 실효 수익률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뭐랄까요, 작은 차이 가지고 좀 호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연금 하나 들어두자라는 게 굉장히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이런 정도면 꼼꼼하게 소비자 보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변액보험을 단기 투자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판매 당시 다른 그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다고 가정을 해도 네. 그 당시일 뿐이고 이 변액연금보험은 장기 최소한 10년 이상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평생을 가정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수익률을 그렇게 가정을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은행이나 증권에서 판매하는 모든 펀드는 향후 예상 수익률을 예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네. 보험인 변액보험은 향후 수익률을 예전에는 6.5%나 막 3.25% 등으로 10년, 20년 아니 평생토록 예시해가지고 판매하도록 시킨 것 자체가 네. 이 사기 판매를 정부가 조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향후 수익률 예시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 중 몇 프로가 사업비로 떼내 설계사한테 지급이 되고 몇 프로가 보장보험료로 떼어지는지 펀드에 들어가는 돈은 정확히 얼마인지 몇 프로인지를 명확하게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좀 혀를 끌끌 차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내가 낸 보험료에 얼마를 사업비로 떼가고 얼마를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정도로 정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투자라면 좀 다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기적인 걸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생보사가 이렇게 해서 가입했으면 뭐 당연히 투자에 동의하고 고객이 돈 낸 거 아니냐, 잃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왜 고객만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거 같이 이렇게 투자하자고 권유한 보험사는 책임 없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보험사들, 이 생보사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이 전부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만은 네네. 민원인들 주장을 감독 당국이 받아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보사 주장을 거의 다 받아주고 있고요. 일반 펀드 상품도 투자자 책임이지 운용사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생보사들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가입했는가 여부인데요. 네네. 아니면 펀드 상품인지 보험인지 이 두루뭉실하게 이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가입한 것이 대부분인데, 네네. 이러한 변액보험 상품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가입시키게 한 것도 문제고 하도록 방치한 감독 당국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가입할 때는 다 장밋빛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설명해서 뭐 이득이 좋다, 뭐 향후 10년간 얼마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건 희망사항이고요.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만 다 손해를 보는 상황. 뭐 이 생각에 대해서 참 불만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금융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비자와 금융사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왜 소비자 편은 아무도 안 들어주나라는 부분들이 좀 다시 생각해 볼 시기다, 이런 제기가 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예. 좀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이 좀 동등한 관계, 보험이나 금융상품 소비자도 좀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결국은 제도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한 4, 50년간 공급자 위주, 산업 위주로 이 법과 제도,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심각하게 불리하게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런 공을 차는 것과 금융시장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먼저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네.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보험업계가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신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신뢰를 쌓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금융감독 당국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금융위도 있고 금감원도 있습니다만 이 금융 소비자를 좀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뭐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어떤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금융감독원을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일 당했을 때 좀 나 억울합니다라고 갈 수 있는 곳도 별도로 전문화된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오늘 이슈들은 조금 날카롭고 또 좀 지적할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바깥 내다보면 가을 하늘이 시월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을 풍경 또 살림살이 알아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시간이죠. 생생 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날카로운 인터뷰들만 하다가 이 문재영 대리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다른 세계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10월 달 보니까 축제가 꽤 많이 열려요. 그렇죠. 이 10월에는 날도 시원하고 수확기인 만큼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때인데요. 네. 어느 정도로 많냐고 하면은 올해 정부랑 지자체가 1월부터 9월까지 개최한 축제가 510건이었는데 지금 10월 한 달에만 179건이 잇따라 열린다고 하니까 이번 달은 정말 주말 내내 여행 다니셔도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축제가 다양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지난해 10월에 방문객이 100만 명 이상 동원되었던 함께 모였던 축제 5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네.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부산 불꽃축제와 자갈치축제, 충남 계룡포 문화축제, 그리고 경남 마산의 가고파 국화축제까지 5개가 지난해 10월 가장 성황리에 벌어졌던 축제들입니다. 예, 요거 맛집 찾는 분들도 늘 손님 가장 많은 곳 찾는데 네. 100만 명이나 몰렸던 축제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그렇죠. 글쎄요.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좀 다양한 이 세대를 동원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아, 네. 그럼 이번 주만에 떠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당장 이번 주 여행을 떠나신다면 광주에서 열리는 추억의 충장축제를 가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모레 수요일인 18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동안 열리는데 이 축제가 바로 가족들과 함께하기에 가장 적합한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100만 명 이상 모인 지역 축제 가운데서도 최고치를 기록해서 무려 214만 명이 함께한 대규모 페스티벌인데요. 네. 올해 프로그램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금남로 앞에서는 7080 시대 만남의 장소였던 고고장과 롤러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금요일에 여행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왜냐하면 이날 이제는 기억 속으로 추억 속으로 다 사라져버린 대학가요제 코너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경연도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가시면 세대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고장, 롤러장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롤러장을 기억하는 세대이긴 한데요. 참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먹을 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물가 동향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는 추석 연휴 때 남았던 이 재료도 좀 떨어지고 해서 장 볼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장보기에 가격이 좀 오른 품목은 갈치, 멜로 그리고 붉은 고추가 있습니다. 네. 갈치는 10월이 제철이어서 바다에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풍이 불고 있어서요. 배가 출항하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어획량이 감소한 만큼 가격이 상승했고 마리당 8,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도 제철이니만큼 이 마침 해수
해수부가 10월에 어식백세로 갈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네. 인터넷 수산시장 홈페이지인 www.fisheysale.co.kr에서 살오른 갈치 10%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노릇노릇 갈치 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fisheysale.co.kr 들어가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붉은 고추 가격도 올랐다라는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붉은 고추가 이 100g당 소매 가격이 2주 전보다 10%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 1,75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요. 네. 덩달아 고춧가루 가격도 올라서 키로당 26,100원 선이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지난 5년 동안 같은 시기에 거래 금액 중에서도 가장 비싼 편이고요. 네. 고춧가루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음 달에 있는 긴장이 참 걱정이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을 배추 가격이 좀 하락할 거라고 산지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요. 네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생육도 양호하니까 공급 물량 증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장이 아주 중요한 또 우리의 풍습이면서 정말 1년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데요. 붉은 고추 가격이 좀 인상해서 걱정인데 다만 좀 배추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알짜 정보만 전해주시는군요. 네. 자, 이번에는 좀 어떤 품목들 위주로 구매하면 좋을까요?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부담 없는 것들 있습니까? 이번 주에 대신 하락할 품목이라면 생강, 애호박, 양배추 이 정도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생강은 올해 햇생강이 출하되기 시작해서 남부지방 안동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이제 공급되면서 가격이 소폭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네. 애호박도 이제는 한 개당 1,000원 정도에 판매돼서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작황이 안 좋았던 이 충청도 지방에서도 재배 면적 증가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주는 좀 날이 추우니까 이 생강, 햇생강차 만들어서 감기 예방하시거나 네. 애호박찌개, 수제비국 정도 끓여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제가 하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네. 제가 주말 토요일 날 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더니 네. 뭐랄까요? 그 줄기가 달려있는 마치 무처럼 뿌리와 줄기가 달려있는 네. 게 그런 생강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고 향기도 좋던데 이 특히나 환절기에 목감기 많이 걸리실 수 있는 분들 생강만큼 정말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이렇게 편을 썰어서 네. 따끈한 물에 데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매우면 꿀 같은 거 조금 태우시면 좋습니다. 네. 애호박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돼지고기와 함께 애호박, 새우젓, 돼지고기 넣어서 찌개처럼 해 드시면 아주 맛있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네. 자, 이 음식 자랑을 좀 했고요. 날이 추워지니까 좀 수산물 생각이 많이 나요. 앞서 갈치 얘기도 해주셔서 정말 그 수산물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수산물 소식 좀 더 전해주시죠. 요즘 수산물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횟집 지나갈 때 대하를 파는 곳이 눈에 띄더라고요. 대하, 새우잖아요. 네. 네. 대하, 몸집이 큰 대형 새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잡히거든요. 네. 산란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지는데 딱 지금 이 10월에 맛이 절정에 이르는 가을 보양식입니다. 네. 보통 대하 요리하면은 회, 구이, 튀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드시는데 네. 머리를 꼭 떼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렇지만 머리의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키토산과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으니까요. 입맛에만 맞으면 머리까지 다 드시는 게 몸에 더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 문정 대리께서는 대하 어떻게 드시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머리부터 먹는 거를. 네. 저는 사실 이 회를 좀 네. 즐기는 편인데요. 껍질을 네. 벗기는 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껍질 벗겨서 그렇죠. 회로 먹고 머리는 살짝 튀기거나 구워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튀김으로 드셔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협에서는 굴 첫 경매를 게시한다고요? 네, 매년 이 굴 첫 경매하는 날이면 초매식이라고 풍어제를 함께 올리는데요. 아, 네. 이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데 아연이나 철분, 칼슘 이런 영양분들이 유난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여름에는 생으로 먹는 수가 없는 굴이기 때문에 제철 맞았으니까 많이들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을 여러 가지 계절과 풍경도 아름답지만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아주 먹을 것도 풍부해서 정말 좋네요. 좋은 소식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134님, 실명제 위반할 경우에 우선 다 압류하고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법 좀 강력하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회장이 돈을 모두 찾아갔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익에 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도 주셨고요.
8864님, YTN 함께하면 많은 정보, 유익한 방송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현실에 이 많은 돈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참여연 계좌 없고 밝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8106님 애청자님이시죠. 참여연 계좌 금융거래 악의 씨앗입니다. 실명으로 번창하세요. 라고 덕담까지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8864님께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